친절한 회계 선생님 회원장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13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론부터 볼게요. 이론 문제 1번. 다음에 거래 내용을 보고 결합관계를 적절하게 나타낸 것은 내용을 보니 전화요금 5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다. 분개해보면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됐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차변에 전화요금 등으로 돈을 사용했다면 통신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비용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답은 4번. 차변의 비용의 발생, 대변의 자산의 감소입니다. 2번. 다음 중 총계정 원장의 잔액이 항상 대변에 나타나는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총계정 원장은 항상 내 자리에 잔액이 남죠. 그래서 내 자리가 대변인 제 자본 그리고 수익이 되겠네요. 그래서 부채 자본 수익 중에 여기 나와 있는 1번이 임대료 수입 수익 계정 과목이 되겠죠. 나머지는 보통예금은 자산, 그리고 수수료 비용은 비용, 외상매출금은 자산, 총계정 원장 잔액이 차변에 나타나는 항목들이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기말상품 재고액 3만 원을 5만 원으로 잘못 회계 처리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재고자산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이렇게 상품 T계정을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상품 T계정의 대변의 위쪽에는 매출 원가, 밑에는 기말재고액이 오게 되죠. 그리고 단가 결정 방법에 따라 총 금액의 합계가 같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기말상품 재고액을 원래 금액보다 크게, 즉 과대 계상하게 되면 매출 원가는 상대적으로 과소 계상이 되고 기말재고액을 과소 계상하게 되면 매출 원가는 상대적으로 과대 계상이 되게 됐죠.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구조상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는 매출 총이익. 손익계산서 구조가 이렇게 생겼었죠. 이 매출 원가는 손익계산서의 이 매출 원가에 이렇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과소계상이 되게 되면 빼는 금액이 적어지는 거니까 이익 기준에서는 증가, 그리고 매출 원가가 과대계상이 되게 되면 매출 총이익 기준에서는 과소계상이 되게 되죠. 여기에서 이 매출 총이익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같은 화살표 모양을 보인다는 점 같이 기억해 주실게요. 과소계상되고 과대계상됨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그림들을 쭉 한번 보셨는데 문제에선 기말상품 재고액을 3만 원인데 5만 원으로 잘못 회계 처리, 즉 과대계상하게 된 거죠. 기말재고액이 과대계상되면 매출원가는 과소계상되고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되면 이익들은 다 과대계상이 되겠죠. 그럼 하나씩 찾아보면 재고자산이 과소계상이 아니라 5만 원으로 더 크게 적었으니 과대계상이겠죠? 틀렸고 2번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된다. 매출원가는 기말재고액과 반대로 계상되니 과소계상이 맞겠죠? 그리고 매출 총이익은 과소계상이 아니라 과대계상이고 당기순이익도 과대계상이겠죠. 그래서 올바른 답은 2번이 되겠네요. 4번. 다음 중 유동성 배열법에 의하여 나열할 경우 재무상태표상 가장 위쪽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은 우리가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하는 건 유동을 먼저 적고 그 다음 비유동을 적는 건데 풀어서 이야기하면 현금화가 빠른 자산을 먼저 적고 상환을 빨리 해야 하는, 빨리 갚아야 하는 부채를 먼저 적어라 라고 하는 작성 기준 중에 하나였었죠. 그래서 자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는 앞글자 따서 당재, 투유, 무기, 당좌, 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자산 이 순서대로 적어주셔야 하는데요. 1번은 영업권으로 무형 자산이고 2번은 장기 대여금으로 투자 자산이고 단기 대여금은 당좌 자산이고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건물은 유형 자산이죠. 그래서 당재, 투유, 무기 순서에 따라 당좌 자산이 가장 위쪽에 적혀야 하니 답은 3번이 되겠네요. 5번. 다음 중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 자산으로만 짝지은 것은 무엇인가?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 자산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형자산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 유형자산 중에서도 두 가지, 토지와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 이 두 가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포함되지 않은 유형자산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먼저 건설 중인 자산과 토지는 제외시키고 유형자산으로만 포함된 항목은 차량 운반구와 기계장치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번. 회사의 재산 상태가 다음과 같은 경우 순자산, 자본은 얼마인가? 이와 같은 문제는 여기에서 자산과 부채를 구분해서 재무상태표의 특성상 총 자산의 합계는 부채 플러스 자본의 합계다. 이 식을 알고 계시면 문제를 푸는 게 어렵지 않겠죠? 그러면 먼저 자산과 부채를 구분해 볼게요. 현금은 자산이고 현금금도 먼저 지급한 계약금, 자산이죠. 매입 채무는 부채고 대여금은 자산, 빌려준 돈이죠. 대고자산은 자산이고 타채는 부채입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의 특성상 우리가 총 자산의 합계는 대변에 있는 부채와 자본의 합계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재무상태표의 등식을 적용해보면 주어진 자산의 총 합계는 현금, 선급금, 대여금, 재고자산, 그래서 총 140만 원이죠. 그리고 주어진 부채의 금액은 매입 채무, 사채 두 개 합해서 40만 원이네요. 그러면 140은 40 플러스 X, X는 자본이죠. 그러면 X는 여기에서 답이 100만 원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 100만 원입니다. 7번 다음 중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이렇게 시점과 재무상태면 재무상태표를 나타내는 말이죠.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의 계정과목으로만 연결된 것은, 그러면 문제에서는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으로만 연결된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 우리는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만 구성된 답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찾아보면 2번이 되겠죠. 현금과 선급비용 모두 자산입니다. 8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여기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플러스 요구불예금, 요구불예금은 보통예금과 당좌예금을 합한 표현이죠. 플러스 현금성 자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보통예금은 포함되고 이번에 우편 환증서와 자기압 수표 이와 같은 항목은 우리 모두 현금이라고 쓰이죠. 우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통신비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사용해 주셔야 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9번 다음 자료에 의한 매출채권의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얼마인가? 자, 이렇게 기말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기말 채권 잔액에서 대손 추정률을 곱한 금액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문제에서 기말 채권 잔액을 찾아보려고 하니 기말 채권 잔액을 주지 않고 이렇게 기초와 단기 매출액 그리고 회수한 금액을 주면서 우리에게 기말 채권 잔액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매출채권 T계정을 한번 그려볼게요. 매출채권 T계정은 외상매출금과 동일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매출채권 증가하면 자산이니 차변, 감소하면 대변. 그래서 기초 매출채권이 50만 원, 그리고 기초 밑에 매출채권이 증가한 사유가 매출채권이 발생, 즉 단기에 매출을 해서 증가했겠죠. 단기의 매출액 2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매출채권이 감소한 경우는 매출채권을 회수해서 감소한 경우겠죠. 회수액 150만 원, 그리고 밑에는 기말금액이 나와 있겠네요. 그러면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같아야 하니 지금 차변의 합계가 250, 그리고 대변의 회수가 150이니 기말 채권은 1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기말 매출 채권의 금액을 100만 원으로 구했고 문제에서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 충당금, 즉 대손 추정률이 1%이니 우리는 100만 원 곱하기 1%, 답은 3번 만 원인 것을 구할 수 있겠죠. 10번 다음 자료에서 부채 합계액은 얼마인가? 계정 과목 중에 부채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직원에게 빌려준 금전. 자, 빌려준 돈은 우리 대여금으로 자산이죠. 아니고, 그리고 선급 비용. 자, 먼저 지급한 비용도 자산이죠. 그러면 아니네요. 자, 선지급금, 우리가 먼저 지급한 계약금 성격의 돈 등은 선급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아닙니다. 선수수익, 먼저 받은 수익, 우리 계정 과목 부채죠. 그래서 더해주고 선수금, 계약금 성격으로 먼저 받은 돈은 우리가 부채라고 하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답은 1번 1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자료는 회계의 순환 과정의 일부이다. 가나다의 순서로 옳은 것은, 우리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서 적는 분계의 절차를 거치죠. 그 다음에 분계를 한번 옮겨 적는 전기 절차를 거치고 결산을 시작하게 되면 수정 전에 한번 시산표를 작성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기말 수정 분계, 같은 말로 결산 정리 분계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결산 정리 분계를 한 다음, 수정한 다음 시산표를 한 번 더 작성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마감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마감이라고 하는 절차 순서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손익계산서 개정, 즉 수익과 비용을 먼저 하고 집합손익 계정을 마감한 다음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개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순서도 나올 수 있으니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마감을 하고 난 다음에는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을 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해당하는 항목들 가나다로 찾아보면 분계, 결산정리 분계, 그리고 마감, 이렇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구할 때 차감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자, 우리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는 취득부대비용이라고 하는 추가로 드는 돈은 더하고 거기에서 빼는 금액, 즉 차감하는 계정 과목은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이 금액 등이 되겠죠. 그래서
매입 할인, 환출, 애놀이는 다 빼고 매입 부대 비용은 차감하는 게 아니라 가산, 더하는 항목이니 답은 4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보험료는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앞선 문제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와 같이 계정 과목의 분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 프로그램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 있죠. 거기에 들어가셔서 찾아보면서 검색하시면서 답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14번 다음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중 선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100원짜리 물건, 그리고 110원짜리 물건, 120원짜리 물건, 이 물건을 순서대로 사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개가 팔렸다고 하면 선입선출법은 100원짜리와 110원짜리 이 두 개가 팔렸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 먼저 사온 게 먼저 팔리는 거니까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사온 120원짜리 그리고 110원짜리 이 두 개가 팔렸다라고 보는 게 후입선출법이죠. 나중에 사온 게 먼저 팔리는 거니까. 선입선출법은 사온 순서대로 팔리기 때문에 물량의 흐름과 원가의 흐름이 대체로 일치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고, 후입선출법은 사온 순서가 아니라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팔렸다고 보기 때문에 물량의 흐름과 원가의 흐름이 대체로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이니 맞는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4번 항목을 보면 기말재고자산이 현행원가에 가깝게 표시된다. 선입선출법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사온 이 120원짜리가 창고에 남아있는 상품의 단가로 결정이 되겠죠. 기말재고자산이 현재의 원가, 현행원가와 가깝게 표시된다라고 하는 표현도 올바른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물가 상승 시 기말재고자산이 과소평가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물가가 100원, 110원, 120원 이렇게 상승했을 때 사왔을 때 선입선출법은 두 개 팔리면 옛날에 싸게 사왔던 100원과 110원짜리가 팔렸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 한 개의 금액은 가장 최근에 가장 비싸게 사왔던 단가로 기말재고자산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말재고자산이 과소평가가 아니라 과대평가가 된다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이고, 반대로 후입선출법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후입선출법은 100원, 110원, 120원 이 순서대로 사왔다고 하더라도 후입선출법은 가장 비싸게 사왔던 최근에 120원짜리가 팔리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110원짜리가 팔렸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장 옛날에 사왔던 이 싸게 사왔던 100원짜리가 기말재고자산 금액으로 남는 거죠. 그래서 기말재고자산 금액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 된다는 거죠. 다시 정리해보면 물가 상승 시 기말재고자산이 과대평가가 되는 거는 선입선출법, 과소평가가 되는 거는 후입선출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목에서는 3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번 항목도 같이 비교해서 보면 매출액이 1,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선입선출법 기준에서는 100원짜리와 110원짜리가 팔렸다라고 보는 거니까 매출 원가는 팔린 것들의 원가이죠. 그러면 금액을 매출 원가가 210원이 되겠네요. 하지만 후입선출법 기준에서는 나중에 사왔던 이 120원짜리와 110원짜리가 팔렸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230원이 되겠죠. 자, 똑같이 두 개가 팔렸지만 이렇게 매출 원가로 인식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매출 총 이익 금액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야 매출 총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 원가가 적게 계상되는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는 이익은 더 크게 나오겠죠. 그리고 반대로 매출 원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오는 후입선출법 같은 경우는 이익이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선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이니 물가 상승 시 이익이 과대 계상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올바른 표현이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에서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각각의 특징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맞춰주셔야 되겠죠? 15번 볼게요. 15번 다음과 같이 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자, 지금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의 공정가치가 100만 원이고 토지를 취득할 때 발생한 취득세가 40만 원입니다. 돈을 주고 구입하던 공짜로 우리가 어떤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간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의 취득 부대 비용을 포함시켜서 적어주셔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회계 처리를 해보면 차변에 토지 104만 원 이렇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죠. 113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실무풀이 시작하겠습니다. NC상사 9113 프로그램의 우측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죠. 문제 1번
1번은 항상 회사 등록 메뉴에 들어가서 나와 있는 사업자 등록증의 내용들을 보고 틀린 부분을 수정하면 되는 문제이죠. 첫 번째 고쳐야 할 부분은 대표자 명입니다. 지금 프로그램에는 최연재라고 되어 있는데 교재에는 정성찬이라고 되어 있죠. 클릭하고 정성찬 이렇게 입력해 줄게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수정해야 할 부분은 종목에 문구 및 잡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스포츠 용품이라고 잘못 입력되어 있죠. 클릭하고 문구 띄고 및 띄고 잡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계엄 연월일 2018년 4월 8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입력은 2018년 7월 14일로 잘못 입력되어 있죠. 클릭하시고 2018-0408 이렇게 세 가지 부분 대표자 명, 그 다음 종목, 그리고 계엄 연월일 세 가지 부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보러 갈게요.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메뉴에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또는 손익계산서 둘 중에 한 문제가 나오죠. 지금은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 클릭해서 들어가 주실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하나하나씩 찾아서 틀린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부분은 지금 상품 매출 원가, 이 원가를 클릭했을 때 매출 원가라고 하는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해당하는 이 내용들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초상품 재고액과 단기상품 매입액은 여기서 수정이 가능하지만 기말상품 재고액은 여기서 수정이 불가능한데 이 금액은 재무상태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상품 금액을 수정해 주시면 여기에는 자동으로 반영되는 곳이다. 지금은 금액이 똑같으니 그렇게 작업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손익계산서가 나왔을 때는 이 부분 항상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수정해야 할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정하셔야 할 부분은 지금 급여인데요. 급여가 2천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 금액을 클릭하고 20++ 이렇게 수정해 주셔야 되겠죠. 두 번째가 임차료입니다. 21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30으로 수정해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2300+. 세 번째로는 운반비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운반비가 없고 여비교통비 밑에 통신비가 대신 입력되어 있죠. 금액은 동일하니 계정 과목만 바꿔주겠습니다. F2번 누르고 운반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시려면 지금 우측에 있는 당기순이익의 금액과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최종적인 당기순이익 금액이 올바르게 맞게 입력되어 있다면 잘 수정하신 거겠죠. 이제 3번. 문제 3번은 거래처 등록 그리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그 다음 거래처별 초기 이월 이 세 가지 메뉴 중에서 두 가지 문제가 출제가 되죠.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이네요. 그러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으로 들어가 주시고 여기에서 요구하는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재고자산 항목의 상품 계정에 적요를 추가로 등록하세요. 자, 상품이라고 하는 계정에 현금 적요를 추가로 등록하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가운데 클릭하고 컨트롤 F 누르고 상품 엔터 이렇게 검색하시면 상품으로 커서가 이동했고 ESC 눌러서 창 꺼주시고 이 우측에 있는 현금 적요 이 현금 적요의 빈칸 클릭하고 숫자 먼저 3 엔터 그리고 수출용 띄고 상품 띄고 매입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문제 3번 입력이 끝났습니다. 3-2번 같은 경우는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라고 하니 메뉴 중에서 거래처별 초기 2월 여기 메뉴로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로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계정 과목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교재 오타로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외상 매입금인 점 참고해 주세요. 외상 매입금. 자, 그러면 외상 매입금 왼쪽에서 클릭하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엘리 상사 300만 원 이건 잘 입력이 되어 있죠. 그런데 동호 상사 1000만 원은 지금 입력이 누락되어 있으니 빈칸 클릭하고 V2번 누른 다음 동호 상사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10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엄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디오 상사라고만 300만 원 잘못 입력되어 있죠. 그래서 350만 원으로 이렇게 금액 먼저 수정해 주시고 추가로 망도 상사까지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2번 누르고 망도 상사 이렇게 3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 수정이 잘 되었다고 하면 여기 밑에 있는 차익 부분이 이렇게 0원으로 입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0원이 되었다면 아 내가 잘 입력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볼게요. 문제 4번부터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들어가서 분계를 입력하는 문제들이죠.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들어가서 날짜 치고 분계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분계는 교재에 손으로 간단하게 분계하고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형태로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월자로 입력되어 있다면 변경 버튼을 눌러주시면 월 1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8 엔터, 10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문제 보겠습니다. 매출거래처 수민상회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아래 입금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은 상황이죠. 그럼 현금이 증가했으니 차변의 현금 이렇게 증가하시고 외상매출금은 회수했으니 감소했겠죠. 대변의 외상매출금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거래처를 수민상회라고 적어 주셔야 되겠죠. 차변의 현금 그 다음에 금액은 여기 나와 있는 240만 원이네요. 24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수민상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8월 25일 ESC 누르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거래처 대표로부터 모바일 청첩장을 받고 축의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거래처와 관련된 비용을 사용했을 때는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써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 대변에 현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 그리고 기업 업무 추진비는 800번대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금액은 2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날짜 9월 2일 ESC 누르고 왼쪽 누르고 엔터 엔터. 영업부 직원의 고용보험료 22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하였다. 납부한 금액 중 10만 원은 직원부담분이고 나머지는 회사부담분으로 직원부담분은 8월 귀속급여에 공제한 상태이다. 자 그러면 직원부담분은 예수금이라고 써놨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고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할 것. 자 그럼 보통예금 계좌에서 돈이 나갔으니 일단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금액은 22만 원이네요. 그 다음에 차변에 공제했을 때는 부채 발생으로 대변의 예수금 하지만 지금은 그 직원부담분을 같이 납부한 상황이니 부채 감소 차변의 예수금 금액은 10만 원 그리고 나머지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한다고 했으니 복리후생비 금액은 나머지 금액 12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적어보고 대변부터 입력할게요. 4번 대변의 보통예금 금액은 22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예수금은 10만 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 800번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9월 20일 ESC 누르고 20 유형자산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 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자 이렇게 현금 나갔으니 대변에 현금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변에 재산세, 보유와 관련된 세금은 세금과 공과 만약에 취득세면 토지라고 처리하지만 지금은 재산세니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차변에 세금과 공과 그리고 800번대로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여기 나와 있는 50만 원이네요. 50만 원.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9월 25일 자 ESC 누르고 그리고 상품 매입 대금으로 가은 상사에 발행하여 지급한 약속 어음 350만 원의 만기가 도래하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상환하였다.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으니 보통예금 감소 대변의 보통예금 그리고 상품을 사면서 어음을 지급했을 때는 대변의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발생했겠죠. 그거를 지금 만기가 돼서 돈으로 준 거니 차변의 지급어음이라고 써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가은상사 이렇게 거래처까지 써주셔야 되겠죠. 차변의 지급어음 그리고 거래처 가은상사 금액은 350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10월 5일 ESC 누르고 왼쪽 누르고 1005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다음과 같이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 중 400만 원은 잡수표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자, 상품 팔았으니 대변의 상품 매출 먼저 적어 주셔야 되겠죠. 매출 금액은 총 여기 나와 있는 1,000만 원이네요. 그리고 받은 거 우리 수표로 받으면 자기압 수표로 받으면 현금이다 라고 적기로 했었죠. 현금 400만 원 나머지는 외상이니 외상 매출금 이렇게 적어주시고 거래처는 해당하는 거래처인 한능협으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입력해보면 대변 먼저 상품 매출 금액은 1,0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현금 400만 원 그 다음에 차변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 한능협 이렇게 600만 원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10월 20일 ESC 누르고 20 그리고 영업부 사무실에 10월분 수도요금 3만 원과 소모품비 10만 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렇게 수도요금을 냈을 때는 수도광열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주시면 되겠죠. 800번대로. 그 다음에 소모품비라고 했으니까 소모품비라고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해당하는 금액들 전부 삼성카드, 우리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니 미지급금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고 카드사 반드시 거래처로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입력하면 차변의 수도광열비 800번대에 1,000원 그리고 차변의 소모품비 800번대 금액은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금 삼성카드 이렇게 13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11월 10일. 자, ESC 누르고 왼쪽 누르고 1110. 자, 정기예금 이자 10만 원이 발생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다. 원천징수 세액은 선납세금 계정을 이용하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자, 그러면 분개해보면 이렇게 예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수익 발생으로 대변에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돈 받은 거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으니 보통예금으로 적어주시고 우리 회사에서 공제를 당한 원천징수를 당한 세액은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자산 계정 과목을 쓰게 되는데 차변에 선납세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하는 금액들 각각 10만 원, 선납세금 계정은 지금 여기에서 원천징수 세액의 합계인 15,400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입력해보면 대변에 이자 수익 금액은 1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선납세금 자산 계정 과목 15,400원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5번은 일반 전표에 입력된 분계를 수정하는 문제이죠. 날짜 먼저 치고 들어가 볼게요. 8월 6일이네요. 8월 6일 ESC 누르고 왼쪽 누르고 8 엔터 6 엔터. 차변에 미지급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데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600만 원은 사업용 카드 중 신한카드의 미지급금을 결제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하나카드의 미지급금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계정 과목 거래처가 신한카드가 아니라 하나카드라는 거죠. 그래서 F2번 누르고 하나카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0월 25일 자 ESC 누르고 왼쪽 누르고 12 이렇게 입력하시고 차변의 급여 대변의 보통예금 입력되어 있는데 구매부서 직원의 10월분 급여 지급액에 대한 회계 처리 시 공제 항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급여액 총액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잘못 회계 처리하였다. 직원 급여를 지급하면서 공제를 할 때는 예수금이라고 하는 부채로 공제 금액을 적어놓죠. 그 금액을 따로 적어줘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공제 이 금액을 예수금이라고 적어줘야 하니 자, 대변의 예수금 이렇게 적고 밑에 빈칸에 대변의 예수금 이렇게 금액을 63만 5,010원 이렇게 일단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실제로 대변에 지급한 금액은 차인 지급액이라고 적혀있는 이 금액이겠죠. 3564990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제가 밑에 있는 예수금을 먼저 적었기 때문에 이 예수금의 분계와 위에 있는 분계가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분계를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되 라고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주셔야 하는데 묶어주는 방법은 지금 위쪽에 있는 번호 수정 버튼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앞쪽에 있는 이 번호를 위와 같은 번호인 이렇게 3번으로 묶어주시면 하나의 분계로 묶이면서 대차 차익도 같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분계만 이 날짜에 남아있으면 정답으로 처리가 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 다음 6번입니다. 6번 결산 문제 같은 경우는 수동과 자동을 먼저 나누신 다음에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 자동 결산은 결산 자료 입력에 1월부터 12일까지 가서 입력하고 추가를 눌러주시는 작업이죠. 자, 그럼 수동 자동 먼저 나눠볼게요. 1번은 일단 수동, 그리고 2번도 수동, 3번은 수동, 그리고 4번은 자동이네요. 자동은 기말재고액,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이 세 가지인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수동 먼저 분개해 볼게요. 일단 날짜 12월 31일자로 들어가고 자 문제 보겠습니다. 4월 1일에 영업부 사무실에 12개월분 임차료 2,4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하여 지급하고 전액 자산 계정인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자 그러면 지금 4월 1일 분계에 차변의 선급비용 2,4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등으로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상황인 거죠. 실제로 분계에서 4월 1일 이렇게 쳐보면 여기에도 지금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이 분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선급비용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내년 비용을 미리 낸 것, 즉 내년에 해당하는 비용만 선급비용이라고 처리하고 올해에 해당하는 비용은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즉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지금 X1년 4월 1일부터 X2년 3월 31일까지 이렇게 사무실 월세를 한꺼번에 냈는데 우리는 지금 날짜가 이 날짜인 거예요. X1년 12월 31일자인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단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 단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가 최종적으로 돼야 하고 내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죠. 내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선급 비용이라고 하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12월 31일 보고서에는 보고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기중에 4월 1일의 분계를 선급 비용이라고 전부 2,400만 원이라고 해놨으니 12월 31일에 해야 하는 분계는 선급 비용 중에 임차료라고 써야 하는
금액을 빼줘야 되겠죠. 즉 대변의 선급비용 이렇게 써서 선급비용을 감소를 시켜주고 차변의 임차료 이렇게 써서 비용을 발생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 보면 2,400만 원 곱하기 1년이니까 12분의 그리고 올해 해당하는 부분 4월부터 12월이죠. 4, 5, 6, 7, 8, 9, 10, 11, 12 9개월이네요. 그럼 12분의 9 이렇게 계산을 하셔서 1,800만 원을 선급비용에서 빼주고 임차료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신 다음 차변에 임차료 800번대로 처리해 주시고 1,8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선급비용 1,8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기말의 외상매출금 중 미국 브리즈사의 외상매출금 2,000만 원, 미화 2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결산일 현재 기준 환율은 1달러당 1,100원이다. 자, 우리 지금 외상매출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의 외상매출금 이렇게 적혀져 있겠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미화 2만 달러지만 이때 당시 환율을 적용해서 2,000만 원 이렇게 적혀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12월 31일 기준의 환율로 계산을 다시 해보니 이 미화 2만 달러는 달러당 1,100원을 곱해서 2,200만 원 이렇게 외상매출금이 이렇게 계산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나는 지금 외상매출금 2,000만 원이라 적어놨는데 환율의 변동 때문에 2,200이 됐네. 그러면 장부에 200만 원을 더 증가를 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해야 하는 기말 수정 분계는 외상매출금을 증가시켜줘야 하니 차변의 외상매출금 200만 원 그리고 이렇게 기말의 외화를 환산해봐서 계산해봤을 때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은 외화 환산 손실 또는 외화 환산 이익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익, 즉 수익 자리가 이렇게 비어있으니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 수익 계정 과목으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입력해보면 차변의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미국의 브리즈사 그리고 금액은 2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외화 환산이익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 중 15,000원은 판매 관련 등록 면허세를 현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 그러면 지금 이 15,000원이 현금 과부족으로 있다라는 건 알지만 차변에 있는지 대변에 있는지 헷갈리시죠? 그럴 때는 메인 메뉴에서 합계잔액 시산표로 들어가 주세요. 여기에서 날짜를 일단 12월 31일 이렇게 치시고 현금 과부족을 보시면 현금 과부족이 지금 차변에 합계 잔액 칸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걸 보고 지금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적혀 있구나. 그럼 나는 이걸 없애야 하니 대변에 현금 과부족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금 과부족 없애주고 15,000원 이렇게 적어서 없애주고 차변에는 등록 면허세 자 이렇게 세금을 냈죠. 그러면 세금과 공과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쓸 수 있겠네요. 취득세 제외하고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메뉴로 들어가서 클릭하고 차변에 세금과 공과 800번대 금액은 15,000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과부족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자동 결산이죠. 자동 결산은 메인 메뉴에서 결산 자료 입력 메뉴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날짜를 1 엔터 그리고 12월 이렇게 치신 다음 매출 원가 및 경비 선택 창은 우리 시험에 해당하지 않으니 그냥 확인 눌러주시고 문제에서 요구한 사항이 재고자산 실사한 결과 기말상품 재고액이 45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기말상품 재고액 이 칸에 결산 반영 금액 이 칸을 눌러서 4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반드시 전표 추가까지 꾹 눌러서 일반 전표에 추가까지 해주셔야 4번까지 정답으로 처리되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 7번 장부조회 문제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장부들을 들어가서 금액을 찾는 문제들이죠. 여기에서는 거래처 원장, 계정별 원장, 그리고 일계표, 월계표, 총계정 원장, 그 다음 합계잔액 시산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여기 장부에서 들어가서 찾으시면 되는 점 기억해 주시고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첫 번째는 상반기 이렇게 기간을 주고 어룡상사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 거래처를 줬죠. 이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금 지급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거래처가 나오면 반드시 거래처 원장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날짜 쳐볼게요. 1 엔터 엔터 6 엔터 엔터 그리고 계정 과목은 V2번 누르고 외상매입금 이렇게 입력하고 거래처는 누르고 어룡상사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외상매입금 계정 과목의 거래처 어룡상사 거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변대변 잔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외상매입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증가하면 대변, 감소하면 차변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금액, 외상매입금이 감소한 금액을 찾으라고 했죠. 즉 차변에 있는 이 금액을 찾아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차변에 있는 걸 답으로 적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상반기 또 기간을 줬고 이 기간 동안 지출한 복리후생비의 금액의
합계 모든 금액을 물어봤으니 우리는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지만 먼저 총계정 원장에 들어가서 찾아볼게요. 자, 총계정 원장에 들어가서 찾아보게 되면 1 엔터 엔터 6 엔터 엔터 복리후생비 800번대로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여기에 비용이기 때문에 차변 대변 중에 발생 시 차변에 이렇게 적히게 되고 차변에 있는 1월부터 6월까지 합계 금액이 여기 합계란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498만 4,300원이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말고 또 찾을 수 있는 곳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개표, 월개표. 일개표, 월개표에서도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가신 다음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비용인이 밑으로 내려가시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복리후생비 그리고 차변의 합계 칸에 보시면 이렇게 금액이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총계정 원장 또는 일개표, 월개표 편하신 곳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6월 말 현재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차액. 자, 이렇게 계정 과목 하나를 물어본 게 아니라 분류를 물어봤죠. 자, 이런 분류를 물어볼 때는 조금 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곳이 재무상태표 또는 손익계산서입니다. 일단 자산 부채니까 재무상태표로 가셔야 되겠죠. 재무상태표로 가서 날짜를 6월 말이니까 6월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왼쪽에 단기 1월부터 6월까지의 금액이 조회가 되고 여기에서 유동자산, 자, 금액 이 금액이죠. 2억 8,018만 8천원 빼기 그리고 유동부채죠. 유동부채. 부채는 밑에 있겠네요. 유동부채 1억 9,400만 원. 이 금액을 빼면 답이 나오겠죠. 이 금액을 빼면 8,618만 8천 원.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수업용 프로그램에는 메인 메뉴 여기 밑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을 클릭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7번 문제들의 답을 반드시 입력까지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정답 처리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113회 채점에서 틀린 부분은 꼭 오답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